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의 바른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정진하고 있는 바른미래당의 정책위 의장 권은희입니다. 추석 명절을 이제 갓 지났는데요. 추석 명절 다들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 하태경 의원님은 어떻게 보내셨어요? 예, 이번에 푹 쉬었어요. 지역구 인사 열심히 하고. 지역구 인사를 다니셔야지. 원래 이제 지역구 인사는 이제 네. 추석 전날까지. 네. 추석 뒤에는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전날까지 많이들 만나고. 네. 또 좋은 말씀도 많이 듣고. 아, 좋은 말씀 많이 들으셨어요? 네, 좋은 말씀도 많이 듣고. 네. 또 쓴소리도 많이 듣고. 네. 우리 동네 오지 마. 아직 여전히 친박분들 좀 계셔가지고 뭐 네. 그런 얘기도 좀 듣고. 근데 네. 욕 듣는 이야기는 1년 전에 비해서 좀 줄어든 것 같아요. 다행입니다. 1년 전에는 어르신들이 예. 네가 말이야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앞두고 이래가지고 막 오지 말라고 그랬는데 네. 그런 분들이 좀 이해해주는 분들이 좀 많이 늘었고요. 네. 다행입니다. 그렇습니다. 현장은 중앙과 조금 다릅니다. 아직도 공기가. 네. 또 우리 장지훈 청년위원 함께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우리 장지훈 군은 네. 추석 어떻게 보내셨어요? 저는 오랜만에 이번에 고향 순천에 내려가서 순천이 고향이구나. 부모님도 뵙고 맛있는 음식 많이 먹고 저는 뭐 추석 분위기 한껏 즐기고 왔습니다. 네, 푹 쉬시다 온 얼굴이십니다. 얼굴이 좀 좋아진 것 같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번에 이제 국감을 추석을 지나고 이제 국감을 다들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저희 바른미래당이 이 국감에 앞서서 우리 국민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소통하는 통로를 만들었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바른미래당 국감 이슈 통통통입니다. 통통통 한번 해주시죠. 통통통. 예. 가장 좋아하는 그 술자리 건배사인 것 같은데. 네. 통통통. 예, 앞으로 7일 동안 이 특별한 시간을 준비를 했는데요. 오늘 그 첫 번째 방송입니다. 오늘 첫 번째 방송에 가장 핫한 이슈가 다루어지고 있는 국회 국방위 상임위원이시고 그리고 또 본인이 핫하시죠. 하태경 의원님을 모셨습니다. 우리 하태경 의원님이 많은 접속자 수를 불러일으킬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 들어오세요. 네. 오늘 먼저 이제 국방 안보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최근 남북 관계가 이제 추석절에 언론을 다 이제 도배했던 그런 그렇죠. 핫한 이슈였잖아요. 네, 예, 그 쭉 흐름을 따라서 보면은 먼저 이제 평양에 가서 남북 정상회담을 했었는데요. 네. 그 쭉 보셨을 텐데 뭐 그 체육관에 가서 이제 연설하는 대중 연설하시는 문재인 대통령의 모습을 보고 전율이 흐르셨다라고도 평가를 하셨는데 좀 어떻게 보셨어요? 이게 이제 지금 변화의 에너지가 뭐냐? 네. 그래서 이제 오랫동안 속아왔던 분들은 이제 또 속는 거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북한 문제를 오래 다루어 와가지고 이제 다른 게 있어요. 다른 게 있어요. 다른 게 뭐냐면 이제 김일성과 김정일 때는 그 전통적인 그 이제 사회주의, 스탈린식 사회주의, 그리고 특히 북한은 폐쇄적인 사회주의죠. 이제 그걸 유지하려고 했어요. 네. 근데 그러니까 경제 발전에 별 관심이 없는 거죠. 그 체제를 유지하는 것은 국가 권력이 다 하는 거 아니에요. 배급도 다 하고 심지어 물품 가격도 국가가 다 정해요. 이거 잘 모르는데 그 가격을 시장에서 정하는 게 아니라 거의 30만 개 이상의 물품 가격을 국가가 다 정해요. 그게 뭐 가격 계획위원회 이런 데서 다 정해요. 그러니까 시장에 쓸 필요가 없지. 다 이제 배급 다 해주고. 근데 이게 그래가 망했죠. 북한이 그 배급 체제가 붕괴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생적으로 시장이 생겼어요. 장마당이 물품 시장을. 그래서 지금은 북한에 한 500개 정도 장마당이라고 부르는 시장이 생겼는데 김정일 때는 이걸 계속 탄압을 했어요. 장마당을 폐쇄를 하고. 근데 이제 김정은 들어서 제가 볼 때 나중에 한 20년 정도 뒤에 북한의 개혁개방 역사를
쓰면 이제 중국 저 중국 유학을 갔는데 네. 중국 하면은 이제 교과서에서 배우는 게 중국의 개혁개방 역사예요. 그럼 78년부터 시작해요. 개혁개방 역사가 1단계, 2단계 이렇게 시작해요. 그래서 1단계는 점, 특구, 뭐 심천, 점 개방, 그 다음에 선을 개방하고 그 다음에 변, 중국 전역으로 나가는 뭐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는데 78년 직후에는 저게 개혁개방인지 잘 몰라요. 저 그냥 쇼를 하나. 근데 좀 이게 한 10년, 20년 지나다 보면 그게 입체적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북한을 전문하는 사람들은 이제 북한에서 그게 시작됐다고 보는 거예요. 개혁 개방이. 그럼 어느 시점이냐? 한 2010년에서 12년 그 사이. 한 6, 7년 정도 지금 전개가 돼서 북한 사회가 꽤 많이 지금 시장화가 됐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저는 어떻게 평가하냐면 김정은이 거의 등소평이나 고르바초프 수준의 개혁 개방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있고 그러니까 경제 발전이지. 네. 경제 발전의 의지가 있고 그 경제 발전을 하려면 제재가 풀려야 되잖아요. 제재를 풀려면 최소한 미국이 만족하는 비핵화는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지금 상황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전과는 확연하게 이제 다른 이제 정세가 펼쳐질 거라고 보시는 거네요.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하죠. 예측을 하고 그러니까 그 근거가 바로 좀 전에 얘기했던 북한이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이제 방송 나가서는 김정은은 김일성에서 박정희로 전향했다. 그러니까 이제 체제가 과거에는 사회주의 파시즘에서 사회주의 독재에서 독재는 똑같아. 근데 자본주의 독재예요. 근데 이제 또 실제로 엄밀히 말하면 100% 똑같지는 않은 게 사회주의 독재는 인민들의 생활을 통제해요. 그러니까 자기 예를 들어 직장 구하는 거, 집 구하는 거, 뭐 물건 사는 것까지. 왜냐하면 다 식량도 배급을 주니까. 근데 이 자본주의 독재는 경제 생활은 풀어줘요. 정치적 부분만. 정적들은 굉장히 잔인하게 장성택을 죽인다든지 김정남을 암살한다든지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잔인하게 하는데 경제는 많이 풀어주죠. 이런 게 이제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거죠. 우리 북한 거의 뭐 전문가 수준. 예, 저는 다른 당에 있을 때는 우리 하태경 의원님이 그 북한에 대한 피상적인 이해를 하고 계신가라는 생각도 했는데 실제 이렇게 바른미래당으로 같이 활동을 해보니까 정말 전문가이시더라고요. 우리 전문가이신 하태경 의원님이 북한이 실질적인 변화가 있다, 변화의 의지가 있다라고 진단을 해주셨는데, 근데 이제 북한의 변화의 의지 하나만으로 무슨 그 단계가 발전되어 갈 수 있는 그런 전반적인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변화의 의지에 상응하는 비핵화에 대한 부분에 대한 선언 이외에 추가적인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잘 올해 안에 진행이 될 거라고 그렇게 또 예측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문제 가기 전에 네. 이제 우리 야당 쪽 태도를 보면 네. 저는 레이건을 좀 많이 배웠으면 좋겠어요. 레이건이 그러니까 과거에 보면 속은 케이스가 있고 또 성공한 케이스가 있어요. 이제 속은 케이스 대표적으로 그 나치 히틀러 그 수상 체인벌린 수상 대표적인 예를 들잖아요. 그러니까 의원님 머리가 떡졌대요. 그러니까 이제 체인벌린 그 수상의 히틀러에 속은 거. 그 케이스를 한국당이나 홍준표 대표도 그렇고 얘기를 많이 해요. 사례를 많이. 우파에서는 많이 들어요. 근데 그 케이스도 있고 레이건처럼 승리한 케이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레이건은 이제 우파에서는 얘기를 잘 안 하지. 근데 레이건의 기본 원칙은 뭐냐면 믿어줘라. 하지만 검증하라예요. 근데 이제 이 우파에서는 믿지 마라야. 이게 뭐 이게 결정적으로 달라지는데. 믿지 마라 그러면 뭐 협상해봐야 뻔하지. 합의를 해. 또 속인 거지. 항상 이 네거티브 반응을 하게 돼요. 근데 믿어줘라는 합의한 걸 일단 믿어줘. 왜냐하면은 김정은이 완전한 비핵화를 하겠다고 했잖아요. 믿어줘요. 뭐 말로 한 걸 일단 믿어주자는 거지. 그쵸. 하지만 철저히 검증하자는 거죠. 그리고
비핵화 협상을 하다 보면 저기는 속일 거야. 네. 이거야. 아, 속일 수 있지. 네. 있죠. 그래서 항상 속일 것에 대비해서 어떤 조항을 두냐면요. 이제 이란하고 할 때도 그랬는데 완전한 비핵화를 했는데 속이게 되면은 자동 제재 복귀 조항이 있어요. 이게 스냅백이라는 건데 영어로 그러니까 스냅했다가 다시 돌아가는 이런 말 같아요. 이게 뭐냐면 그때 그러니까 속였어. 그러면 제재를 또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유엔 제재를 다 처음부터 A부터 Z까지 밟는 게 아니라 지금 하던 제재를 그냥 자동 복귀를 하는 거야. 그 순간에 바로. 그러니까 이런 안전장치를 다 두는 거예요. 네. 이제 그래서 믿어줘라 하지만 검증하라 되면 협상에 굉장히 우리가 진지하게 임하게 되고 네. 또 이 협상에 동참 우리도 같이 해보자는 거지. 왜냐면 우리도 검증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검증하려면 만나봐야 되잖아.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당도 가보자. 가보자. 그때 정상회담 할 때 들러리 서주지만 왜냐하면 이 검증하려면 자주 봐야 되거든.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이해찬 대표가 10월 4일 날 뭐 북한에 가자는 제안을 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가주자. 왜냐하면 이 한 번 가가지고 몰라요. 검증하려면 자주 만나야 돼요. 근데 지금 김정은이 한국에 오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일부에서 오지 마 또 그런 반응이 있을 거라고. 오라는 거지. 왜냐하면 검증을 하려면 어쨌든 자주 접촉하고 자주 대화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근본적으로 다른 접근 방법이 되는 거죠. 그 하태경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남북관계 관련해서 믿어줘라 하지만 검증하라. 이 부분은 저희 당에서도 좀 많이 경청할 만한 그런 위치와 역할에 대한 조언이신 것 같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계속적으로 또 당 차원에서 네. 하태경 의원님이 말씀을 해주시고 정책위원장님 수용하시면 네. 당론이 되니까. 일단 일반 국민들의 의견으로 봤을 때 그게 네. 가장 차이점이 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분명히 미비되는 부분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미비되는 부분을 가지고 바짓가랭이를 잡으려고 하면은 그건 이제 한국당이 되는 거고 이 미비된 부분을 보완해서 더 좋은 결과를 도출해내려고 하면 이제 그게 바른미래당이 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있는 거거든요. 비핵화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한 게 없지 않냐. 그 말은 맞아요. 근데 이제 한국당 쪽 입장은 앞으로도 안 할 것이다 하는 것이고 이제 제가 보는 것은 북한도 공짜로 해줄 수는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지금 신고를 말하잖아요. 핵 프로그램. 신고하면 거의 다 한 거예요. 비핵화를 저희 100%라 그런다면은 신고하면은 거의 90% 이상 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내가 이만큼 있어요. 공개하는 거잖아요. 그잖아. 그렇죠. 그럼 옷 다 벗는 거야, 일단.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그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김정은 입장이면 종전선언 하나 가지고 핵 프로그램 신고를 100% 한다? 이거는 주고받기. 국가 대 국가의 주고받기 협상에서 네네. 굉장히 믿지는 장사 이거 안 해. 왜 해요? 그러니까 적어도 그 옷을 다 벗으려면 네. 제재 완화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때까지 우리가 사실은 북한이 한다 해놓고 속았던 전례가 있어서 저희가 이제 쉽게 믿음이 안 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계속 액션을 취해주라. 그게 이제 신고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제 또 어떤 걸 해줘야 북한이 한다고 하면 우리는 또 속는 거 아닌가 하는 무한 루프에 빠지게 되는데. 그래서 일단 믿어주고 검증하라는 거지. 예, 그러니까 믿어주고 신고를 하면 네. 그 신고가 사실인지 아닌지 당장 검증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신고에 들어가면은 이때 속였어. 네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공격을 하면 되는 거지. 네. 그 시점에. 근데 미리 네. 믿지 말아야 돼. 속일 거야라고 미리 공격에 들어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건 발목 잡는 거밖에 안 보이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우리 그 하태경 의원님한테 하태 의원님 북한 관련 이슈들 속도 좀 조절해 주세요 하는 요청도 있는데 그 믿는다, 믿겠다 하지만 철저히 검증하겠다라는 이 두 가지 이 사이에서 속도를 조절해 가면서 저희 바른미래당이 잘 위치를 잘 잡도록 튀지 말라는 하겠습니다. 예, 오늘 본격적인 주제, 이번 국감 관련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태경 의원님께서 아주 특별한 주제로 이번 국감을 준비를 하고 계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바로 특권 폐지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또
국방이 관련해서 그렇게 많은 특권들을 지금 찾아내셨어요. 일단 굵직한 거 두 개인데요. 네. 이제 하나는 이미 알려져 있는데 오늘 제가 공개를 하면 이제 병역 특례인데 야 이번에 이제 확인한 게 그 병역 특례 국제 비리 네트워크가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있어요. 서로 간에 막 그 특례와 관련된 정보를 주고받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뭐 특히 두 분야는 예술하고 체육. 체육은 아시안 게임, 올림픽은 다 보잖아. 그러니까 이건 그냥 투명해요. 국민들이 다 봐요. 근데 예술은 국제 콩쿠르야. 그러면 예술 분야가 더 많아요, 체육 분야보다. 지금 한 900명 면제 받았는데 이 제도가 태어난 뒤에 지금까지 그 중에 한 60% 정도가 예술 분야예요. 한 거의 560명인가 그 정도가 예술 분야인데 이 예술은 주로 국제 콩쿠르예요. 근데 여러분들 국제 콩쿠르 어느 콩쿠르에서 면제 받는지 아는 분 있으면 이야기해봐요. 하나라도. 말씀 한번 댓글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있어봐요. 내가 선물 보내줄게. 선물 보내주신답니다, 하태경 의원님. 근데 이제 국제 콩쿠르이 이게 병역 특례 인정받는 콩쿠르 있고 인정 못 받는 콩쿠르 있잖아요. 근데 그 콩쿠르들에서는 여기서 이 두 명이거든요. 1등, 2등. 2등 안에 들면은 면제 받는다는 걸 알아요. 알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충분히 로비도 작용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이제 붕괴하는 거는 이번에 열받은 거는 너무 노골적으로 이 부적절한 행위를 한 거예요. 콩쿠르 아예 그냥 병역 면제 수단으로 그냥 이용한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노골적이야. 근데 이 문제를 한국 정부가 차단을 못했다는 게 내가 케이스 하나만 이야기해 줄게. 이게 하나만 살짝. 이게 내가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유럽에 콩쿠르 많은 게 유럽에 있는 콩쿠르예요. 이 친구가 3년 전쯤에 면제를 받았어요. 근데 이 친구가 어떻게 했냐면은 첫 번째 부정, 한 3가지 부정이 일어나는데 아마 분야가 있고 내가 쉽게 풀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발레야. 아마 분야가 있고 프로 분야가 있어요. 근데 아마 분야는 면제가 안 돼요. 프로 분야에서만 2등 안에 들어야 돼. 이 친구는 아마 분야 어플라이를 했어. 점수가 나왔어요. 근데 며칠 있다가 이 친구 프로 분야에 어플라이 한 것으로 바뀌어가지고 새로운 점수가 나왔어요. 그러면 프로 분야에 다시 연기를 했냐? 아니야. 아마 분야에서 연기를 한 거 가지고 그거를 이제 수치를 조작을 했어요. 수치가 바뀐 거예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설명하냐면 그 연기를 프로 어플라이를 잘못할 수도 있다. 근데 문제는 아마 분야에 점수가 나왔어. 근데 그 점수가 프로 분야로 바뀌면서 올랐어. 점수가 꽤 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1등을 했어요. 근데 재미난 거는 거의 1차 부정이잖아. 1등이 3명 나온 거예요. 공동으로 1등. 공동 1등이. 다 코리안이야. 다 남자였겠죠, 그리고. 그죠? 다 남자지. 아무리 남자분야 여자분야 따로 있으니까 그건 양해되는데 근데 둘밖에 못 주잖아요. 얘가 못 받은 거예요. 이 친구가 못 받아가지고 여기서 진짜 황당한 일이 발생하는데 어떤 일이? 8개월 뒤에 아시안게임 올림픽 다 끝났어. 8개월 뒤에 그랑프리를 준다고 이 친구한테 발표가 된 거예요. 순번제로 이렇게 1, 2, 3번 해가지고 차례대로 이게 뭐가 있냐면은 그랑프리가 있어요. 그건 이제 분야 1등이 있고 통틀어 가지고 그랑프리를 주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랑프리가 있는 해도 있고 없는 해도 있어요. 그 해는 없었어요. 대회가 다 끝났거든. 대회가 다 끝나고 8개월 뒤에 없는 그랑프리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랑프리는 제도는 있지. 근데 그랑프리 수상자가 없었거든. 그 해는. 그 친구를 갑자기 그랑프리를 준 거예요. 이렇게, 그래. 이렇게 살 수가 있습니까, 근데? 근데 상식적으로 보면 이상하잖아. 그렇죠. 근데 이게 그 친구 결국 면제를 받았어요. 진짜 뭐 난맥상인데요. 그러니까 정부의 이야기는 그 대회에서 준 거다. 그 대회에서. 그렇죠. 자기들도 이게 석연찮다. 근데 그 대회에서 준 거는 맞지 않냐? 맞긴 맞거든.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그 대회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지. 그렇죠. 근데 이게 내가 지금 이거 어떻게 극복해야 되냐? 그 대회는 한국에 없어.
우리 국정감사 권한이 안 돼. 그렇죠. 증인으로 불러도 증인 신청 안 하셨어요? 안 오면은 뭐 그만 아닙니까? 안 오면 그만이지. 그래서 내가 지금 그 나라 의원이랑 같이 공동 조사를 하려고 지금 거의 뭐 이제 계약 수준 MOU 수준에 그거 지금 해놨어요. 해놨는데 아무튼 이번에 좀 새로운 국제 국감을 콩쿨 관계자들이 방송 보고 있으면 지금 가슴이 좀 두근두근 하겠습니다. 지금 비상해요. 정말 그쪽은 비상해요. 예. 난맥상입니다. 요지경 세상인 것 같은데요. 이번 그렇죠. 국정감사에서 이 요지경 세상을 좀 철저히 파헤쳐서 지금 뭐 병역과 관련돼서 이 형평성이 침해되는 거에 대해서는 네. 뭐 병역을 가시는 분뿐만 아니라 온 국민이 사실 다 그렇죠. 같이 분노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꼭 하태경 의원님이 국감에서 이 요지경 세상을 파헤쳐서 이 형평성의 부분을 좀 만족할 만한 국민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좀 문제점을 지적을 해주시고 또 이와 관련돼서 대안도 살펴보시고 계시나요? 그렇죠. 이게 이제 대안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게 있어요. 20대 때가 아니면 그러니까 20대 고나이 때 군대 가면 좀 세계적인 선수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 있는 분야가 있어요. 예를 들어 발레가 그래요. 발레, 네. 발레는 한 10대 중반부터 한 20대 중후반까지 요 때를 놓쳐버리면 그 전성기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 이제 이 제도가 생길 때는 두 가지 기준이었어요. 이제 국위선양하고 순수예술보호. 근데 사실 지금 국위선양은 필요하긴 하지만 내가 볼 때 최우선 조건은 아닌 것 같고 아무튼 20대 때가 최전성기 그때는 보호해줘야 되는 이런 거는 조금 혜택을 줘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 하나 있고 그럼 이런 물음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20대 때가 전성기인 거는 거의 모든 분야가 그렇다고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어서 저 같은 사람도 그렇죠. 공부하기가 20대 초반이 가장 좋고 가장 머리가 꼭 그렇지 않아요. 먼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그건 이제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가수 그냥 몸 안 쓰는 가수는 20대 때 꼭 그렇지 않잖아. 30대 아니 그런 말 하시면 또 아미들이 화내세요. 아니 뭐 아무튼 그건 뭐 욕 한 번 들어먹기 때문에 두 번 들어먹는 거야. 그러니까 공부하는 것도 그래요. 그 20대 때가 아니어도 30대 40대 뭐 훨씬 잘할 수 있지. 본인이 20대가 공부 제일 잘하는 그 주관적이고 그게 이제 이거는 생물학적으로 딱 나오죠. 예를 들어 시를 쓴다. 꼭 20대 때가 아니면은 시를 그건 아니죠. 노벨상 못 받나? 그건 아니잖아. 뭐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철저하게 분석을 하셔서 좋은 대안을. 그런데 대안은 조금 이제 나중에 은퇴하고 봉사하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아예 면제해 주는 게 아니라 연기해주는. 복무 연기해주는. 그리고 연기해 주더라도 그래 그 국가가 이제 준 혜택 때문에 또 돈을 엄청 벌어. 그러면 또 국방세를 일정 부분을 한 10% 정도나 좀 더 내서 같은 동료들 이제 동시대 젊은이들 고생하는데 복지를 더 강화하는 데 쓴다거나 뭐 이런 안들을 좀 고민하고 있어요. 특례와 관련해서 특례를 좀 완화하면서 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고 있는데 그 전제로서는 이 대상자들에 대해서 공정하게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대상자 선발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대안보다도 일단 올해 목표는 예술계의 병역 부정 완전히 뿌리 뽑겠다. 알겠습니다. 혹시 그 하태경 의원님이 아까 가수 말씀하시면서 다시 아미 팬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다면? 불편하게 한 건 없지. 왜냐면 이제 30대에도 전성기가 될 수 있고. 우리 조용필 오빠는 뭐 거의 그렇죠. 그 연세에도 하시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이제 복무 연기 같은 정도의 혜택이면은 범위가 좀 넓어져도 괜찮다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건 이제 그것도 혜택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굉장히 좀 엄격하게 좁게 혜택을 또 너무 남발하면 안 된다. 오늘 이번 국정감사에서 관련된 그
비리 문제에 대해서 철저히 짚으시고 여기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잘 제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다른 특권이 이 국립묘지에 가면 특권들이 그렇게 그것도. 많이 있다면서요. 근데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발언을 네. 대한민국 국립묘지는 음. 왕립묘지다. 음. 근데 문제의식을 안 가졌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국립묘지에 가면 장군 묘역이 있고 그렇죠. 대통령 묘역이 네. 있잖아요. 네. 그러면 대통령 묘지는 일반 사병 묘지에 비해서 면적이 80배예요. 80배. 면적이 네. 80배. 그리고 관리 비용은 거의 1000배. 1000배고 장군은 그 중간 정도 되죠. 그리고 뭐 비석 크기도 오늘 한 몇 배더라? 한 6배? 일반 사병의 비석 높이와 네. 대통령의 비석 높이는 6배. 그리고 또 질적으로 다르지. 사병은 다 화장 네. 하는데 시신 대통령은 시신을 안장해야 돼요. 매장으로. 예. 네, 시신 매장 네. 방식으로 하고. 그래서 여전히 이제 죽고 나서도 예. 신분제고 계급 차별이 있는 거죠. 네. 근데 아무튼 이 제도가 우리는 어쨌든 오랜 왕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문화가 그대로 반영된 거다. 그래서 내가 이제 다른 나라 찾아봤어요. 네. 특히 이제 미국, 뭐 영국 이런 데는 없어요. 그냥 똑같아. 1.5평 동일. 동일. 대통령이나 일반 네. 사병이나 네. 1.5평 똑같아요. 관리 비용도 똑같고. 그럼 똑같은 거지. 그래서 이걸 좀 그동안 너무 간과하고 네. 지냈고 거기다가 사실 다 지금 화장하는 걸로 바꿔야 되잖아요. 네. 네. 더 이상 우리 좁은 국토에 네. 땅도 좁은데. 땅도 좁은데 그래서 이게 2020년 되면 네. 매장할 공간도 없대요 국립묘지에. 네.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 나한테 이야기하는 게 100% 화장을 하는 게 우리 국민 정서 조금 불편해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다. 그런데 매장할 공간이 없습니다. 문제는 그러니까 법안을 그래서 내가 그래서 그냥 뭐 100% 화장하는 걸로 법안 낼게요. 그러니까 불편한 사람도 있겠는데요.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2020년 되니까 없네요.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은 앞으로 그러면은 화장 문화로 전부 바꾸고. 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그래서 법안 명칭을 네. 예외 없는 화장 국립묘지에는 그렇게 할까, 뭘로 할까, 제일 그 헤드라인을 뭘로 뽑을까 고민 지금 중인데. 국립묘지의 이런 특권들은 법으로 이렇게 보장이 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지침에 의해서 국방부 지침에 의해서 보장이 되고 있는 겁니까? 법에 근거 조항이 있을 거예요. 진짜. 예, 그래서 그 자세한 거는 네네. 이제 규정으로 돼 있죠. 근데 그 옛날에 네. 아마 이승만 대통령 때 만들어진 이게 그 특별한 예우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저희들이 이제 그 마음으로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 거지 이렇게 그 면적으로 비석 높이로 이렇게 하는 거는 그런 특별한 예우가 아니라 정말로 불필요한 특권인 것 같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근데 장군 출신이라도 본인이 원하면 일반 사병처럼 해줘요. 그래서 그런 훌륭한 장군이 계셨나 내가 찾아보니까 그런 장군들 찾아주세요. 최명신 장군. 어떤 분 있긴 있어요? 있네요. 최명신 장군 그분이 이제 월남전 참전해서 그 굉장히 잘 싸운 분으로 이름 높은 분인데 또 그렇게 하셨더라고 솔선수범해서. 역시 훌륭하신 분들은 정말 뭐가 다릅니다. 최명신 장군 법으로 해야 되겠다. 좋은데요. 예, 이 국립묘지에 지금 곳곳에 녹아 있는 이 특권에 대해서도 우리 하태경 의원님께서 국방에서 꼭 이번에 문제 제기를 하시고 또 특권 문화를 개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장지훈 청년위원은 군대 관련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또 궁금한 부분도 있고 할 텐데 또 하태경 의원님한테 질의하거나 혹시 이번 상임위에서 다뤄줬으면 국감에서 다뤄줬으면 하는 분야가 있으면 말씀을 좀. 그러니까 이게 딱히 어떤 분야를 지칭해서가 아니라 이제 하태경 의원님께서 이번에 장군의 특권에 관련해서 이제 그게 묘지까지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이제 군대를 특이한 곳을 나왔는데 저는 이제 미군 부대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미군 지휘관 밑에서 이제 군 생활을 했는데 가추사? 네, 가추사를 나왔습니다. 근데 가장 큰 차이점이 있어요. 지휘관 한국 지휘관과 미국 지휘관이 특권은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크게 차이 나지는 않는다고 보여져요. 근데 이게 왜 사람들한테 받아들여지는 정서가 다르냐 하니까 미군 지휘관들은 그 의무에 대해서 그러니까 책임이 따릅니다. 항상 특권을 가지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책임이 굉장히 많이 따라요. 그러니까 별을 달기는 어려운데 떼기는 쉬운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특권을 누리는 것들이 당연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비상이 걸리거나 폭설이 내리게 되면 미군은 가장 위에서부터 먼저 출근을 해서 비상지침을 세우고 밑으로 계속 내려와요. 자기 한 명이 일을 하면은 밑에 5명이 쉴 수 있다라는 거를 기본 교육 토대로 항상 군에게 강조를 하고요. 그런 인식이 박혀 있으니까 특권이 특권이라고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국방 차원에서 장군 학교 같은 곳에서 굉장히 그런 부분을 강조하는 교육을 꼭 의무적으로 삽입을 하거나 그런 분위기의 군을 만들어 주실 수 있을까 한번 부탁을 좀 드려봅니다. 예. 아, 그거 제일 중요한 문제 같은데. 그런데요. 그러면 아예 네. 특권에 대해서 문제가 없어지지 않겠어요? 핵심을. 근데 그거는 네. 나중에 상담 따로 한번 합시다. 브리핑을. 그러니까 미군의 그런 문화, 그걸 문화라고 해야 되나요? 거의 지침이다시피 내려와요. 그러니까 한국군 같은 경우에는 눈 치워라 그러면은 아래 병사들부터 가서 치우고 그렇죠. 지휘관들이 나와서 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미국은 어떻게 해요? 미군은 지휘관이 나와서 네. 먼저 파악을 하고 지침을 내리면 이렇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하달이 되어서 내려오거든요. 아, 그러니까 눈 치우는 매뉴얼을 만들어 준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매뉴얼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냥 비단 한국은 그냥 치워 이러면 끝나는데 그렇죠. 그 지침을 딱 만들어 준다. 네. 미군의 눈 치우는 지침을 하나 받아봐야겠네. 그 관련된 그런 그 교육 매뉴얼 이런 부분들은 네. 정말 그 핵심인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쌓이면 이런 군의 특권 문화 이런 부분도 그 개선이 될 것 같습니다. 원래 그 국감에서 국방위는 별로 재미없는 상임인데요. 이번 국감에서 국방위가 아주 핫할 것 같습니다. 네. 가장 큰 이유는 우리 하태경 의원님이 계시고 또 핫한 이슈들이 많이 하태경 의원님에 의해서 제기가 될 것 같은데요. 큰 관심 가지시면서 함께 지켜봐 주시고 우리 하태경 의원님 국방위에서 화이팅 하시도록 많이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태경 의원님 인사. 끝났어요? 인사. 예, 고맙습니다. 국방에서 또 새로 만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접속자 수 하태경 의원님 모셔서 많았나요? 35명. 이게 첫 방송이다 보니까 이게 대단히 없습니다. 내일은 우리 그 이준석 최고위원 모시고 교육과 관련된 또 교육이 아주 핫한 지금 영역인데요. 교육과 관련된 얘기를 하겠습니다. 내일 접속자 수하고 한번 비교를 해드릴게요, 하태경 의원님. 예, 더 많아야죠. 혹시라도 내일이 더 많으면 자존심 상하시죠? 아니요, 전혀 안 상합니다. 갈수록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리벤지를 위해서 이런 다시 사소한 걸로 나오시는 자존심 전혀 안 상합니다. 예, 오늘 댓글로 함께 해주신 청취자 여러분 감사하고요. 내일도 내일 저녁에도 즐거운 시간 마련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만나요. 고맙습니다. 네.